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어느 날 마주친 침묵 속 눈빛 한 번일지도 몰라요. 그날 저는 제 인생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성당 복도에 들어선 그 순간부터였죠. 제가 성당 청소를 시작한 건 56번째 생일을 막 넘긴 겨울이었어요. 47에 이혼하고 아들놈이 연락을 끊은 지는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고시원에서 사는 것도 새벽마다 일어나 성당 바닥을 닦는 것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평소처럼 첫 차보다 이른 시간에 성당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 특유의 싸한 공기와 어제 묵혀둔 촛농 냄새가 섞여 코를 찌르죠. 처음엔 그 냄새가 싫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냄새가 없으면 이상할 정도예요. 사람은 참 간사하죠. 그리고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었어요. 맨 앞줄 오른쪽 끝. 검은색 모직 코트에 중절모를 쓴 노신사 한 분이 말없이 앉아 기도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하는 건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건지는 몰랐지만 저는 그분이 계시는 게 좋았어요. 아무 말 없이 존재만으로도 성당이 덜 쓸쓸해졌거든요. 그날도 그분은 어김없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물걸레를 들고 천천히 복도를 닦으며 슬쩍 그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주 조용히 눈이 마주쳤어요. 처음이었죠. 그렇게 눈을 마주친 건. 그분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누군가 제게 그렇게 말해준 게 도대체 얼마만이었을까요? 고맙다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급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가 그렇게 낯설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꾸만 그분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일을 마치고 나올 때도 다음날 아침 출근할 때도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실지 생각하게 되었죠. 하루는 청소를 하다 제가 물을 엎질렀는데요. 당황해서 허둥대고 있으니까 그분이 어느새 제 곁으로 오셨어요. 손수건을 꺼내 바닥을 닦아주시며 말했어요. 이 공간은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누군가와 무언가를 함께 지킨다고 느껴본 적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아침마다 짧은 인사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성당을 닫고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노트를 펼쳤어요. 그 노트엔 뭐가 있을까 자꾸만 궁금해졌어요. 성경 말씀을 적는 걸까 아니면 일기를 쓰는 걸까? 조심스럽게 옆눈으로만 바라봤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노트 한 귀퉁이에 작게 그려진 선을 보게 됐어요. 얼굴이었어요. 정확히는 사람의 옆모습이었죠. 저는 순간 몸이 굳었어요. 그건 어쩐지 저를 닮아 있었어요. 다음 날은 비가 내렸어요. 새벽 어둠 속에 성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낡은 스피커에서 성가가 아주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물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기 시작했는데 전날 그 노트에 그려진 얼굴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나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 착각이었을까요? 그날은 이상하게 그분도 평소보다 늦게 오셨어요. 늘 첫 번째 줄에 먼저 앉아 계셨던 분이 어느새 제 뒤쪽 의자에 조용히 앉아 계시더군요. 마치 일부러 말을 걸 기회를 주려는 것처럼요. 머뭇거리다 결국 저는 먼저 다가갔습니다. 저기, 노트에 그림 그리시는 거예요? 그분은 조용히 노트를 덮으시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예. 원래는 화가였어요.
지금은 붓을 놓은 지 좀 됐지만요. 화가요? 정말이었어요. 그 손끝에 남아있던 선 하나하나가 그냥 그려진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죠. 지금도 그리고 계세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손이 자꾸 떨려서 이젠 쉽지 않아요. 게다가 마음이 따라주질 않더군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그분이 안쓰러웠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그날 퇴근길에 저는 오래된 미술용품 가게에 들렀어요. 무슨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케치북 한 권과 새 붓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분이 앉아 계신 자리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혹시 필요하실까 해서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스케치북을 바라보다 아주 작게 말씀하셨어요. 잊고 있던 걸 다시 꺼내게 되네요.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그분의 노트 옆엔 스케치북이 함께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엔 점점 더 많은 선들이 그려졌습니다. 전부 다 조용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기도하는 아이, 무릎 꿇은 노신사, 촛불 앞의 소녀. 그리고 그 중엔 저도 있었죠. 청소를 하다 잠시 쉬고 있는 제 옆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내가 이토록 조용하게 남아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살고 싶단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분이 단순한 성당의 단골 손님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분은 저를 바라봐 준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제 모습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짧은 인사에서 짧은 질문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속내까지 털어놓게 되겠죠. 그분은 이름이 도연이라고 하셨어요. 장도연. 한때 동양화로 이름을 알렸던 화가였고 수십 년간 미술대학에서 강단에 섰던 분이기도 하셨어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햇살이 맑았어요. 성당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너무 투명해서 청소를 멈추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죠. 그런 제 옆으로 조용히 다가오시더니 도연 씨가 말씀하셨어요. 햇살이 이렇게 고운 날엔 붓을 들고 싶어져요. 근데 이제는 그게 참 어려워졌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어요. 왜요? 손이 아프세요? 도연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어요. 몸보다 마음이요. 그 사람을 떠나보낸 이후로는 뭘 그려도 허전하기만 하더군요. 그 사람이란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분이셨겠죠.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그 눈빛만 봐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내분 오래전에 돌아가셨나요? 네, 5년 됐습니다. 폐암이었어요. 그리 무섭고 조용한 병도 없더군요. 남아있는 사람은 미쳐가는데 아픈 사람은 점점 조용해지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괜히 마음이 저려왔어요. 누군가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다는 건 다른 사람의 상실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죠. 그게 저와 도연 씨 사이를 조금 더 가깝게 만든 것 같았어요. 저도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는 꽤 시간이 지났는데 가끔은 아직도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요. 저도요. 식탁에 젓가락 하나만 놔도 그 자리에 앉아 있던 모습이 떠올라요. 그래서 한동안 식탁을 치워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 둘 다 웃지도 못하고 눈물도 흘리지 못한 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공간엔 말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건 언제나 낯설고 아프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준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날 이후 도연 씨는 스케치북에 조금씩 색을 입히기 시작했어요. 연필선만 있던 그림에 연한 색이 번지기 시작했죠. 붓질은 서툴렀지만 그 안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이제는 손이 말을 안 들어서요. 괜찮아요. 선 하나에도 마음이 느껴져요. 그게 진짜 그림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도연 씨는 작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서인숙 씨는 생각보다 말에 힘이 있네요. 가끔 당신 말 한마디에 제가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살아나는 느낌이라니. 그런 말을 들어본 게 도대체 언제였을까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입을 열면 괜히 눈물이 나올까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고시원 방에서 불을 끄고 누웠는데요. 괜히 손끝이 간질거렸어요. 그분이 쥐어준 말들이 제 마음 어딘가를 두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게 다시 시작되는 감정이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안을 들여다봐 준 것만 같아서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따뜻한 햇살이 성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저는 청소를 일찍 마친 뒤 벽에 걸린 성모상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별다른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었죠. 그럴 때가 있어요. 말 대신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순간이요. 그때 도연 씨가 다가오셨어요. 오늘은 청소를 일찍 끝내셨네요. 네. 햇빛이 좋아서 좀 더 있고 싶었어요. 그분은 성당 벤치에 잠시 앉으셨고 저는 옆에 조심스레 앉았어요.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는데 문득 도연 씨가 제게 물으셨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산책하실래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우리는 성당을 나서서 근처 공원을 향해 걸었어요. 평소엔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줄도 몰랐는데 같이 걷다 보니 참 고운 길이더라고요. 바람이 불고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땅에 떨어진 은행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도연 씨가 말씀하셨어요. 이 길은 예전에 아내와 자주 걸었던 길이에요. 아내는 걸을 때 꼭 제 팔을 잡았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 감촉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조심스레 제 팔을 도연 씨 팔에 스쳤어요. 이렇게요? 그분은 놀란 듯이 절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말없이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얹으셨어요. 감사해요. 인숙 씨. 당신이랑 걸으니까 다시 따뜻해지네요. 그 말이 그렇게까지 따뜻할 줄 몰랐어요. 한겨울 길가에서 봄 햇살을 느끼는 기분이었어요. 누군가와 손을 맞잡고 걷는다는 게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일이었나 싶었죠. 산책을 마치고 우리는 근처에 있는 허름한 분식집에 들어갔어요. 그분이 어묵국을 시키셨고 저는 김밥을 시켰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갈 때 저는 괜히 울컥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요. 그냥 오래 잊고 살았던 따뜻함 때문이었어요. 도연 씨는 어묵을 먹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아무 목적 없이 걷고 밥을 먹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림보다 인숙 씨가 더 그립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한마디가 제가 여기 있어도 된다는 허락처럼 들렸어요. 그날 저녁 고시원 방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오랜만에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엔 세월이 앉아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도연 씨는 그날 이후 자주 저에게 산책을 제안하셨어요.
우리는 작은 동네 서점, 찻집, 국밥집, 버스 종점까지 다녔어요. 함께한 시간은 조용했지만 마음이 꽉 찼어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도연 씨는 스케치북에 담았어요. 저를 바라보며 말없이 선을 그리고 있었죠. 그 그림엔 제가 웃고 있었어요. 어디서도 그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그림 속에 저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성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유리창을 닫다가 무심코 뒤를 돌아봤을 때였어요. 도연 씨가 혼자 앉아 노트를 꺼내려다 순간 손을 덜덜 떨고 계셨어요. 연필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걸 주우려다 그대로 멈춰 서셨어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도 모르고 그저 그분을 바라봤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자 도연 씨는 멋쩍은 듯 미소를 지으셨어요. 괜찮습니다.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그 손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예전 그 말이 떠올랐어요. 붓을 들기 어려운 손. 그리고 따라주지 않는 마음. 그때까지는 그 말이 비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건 병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성당에서 도연 씨가 쓰다 둔 작은 약 봉지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손에 익은 병원 로고 그리고 신경내과라는 문구. 눈으로 읽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도연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건강 어떠세요? 도연 씨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한참을 생각한 듯 말문을 여셨어요. 파킨슨 병입니다. 몇 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조금 더 진행이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림을 그리는 손도 글씨를 쓰는 손도 제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분이 그리는 모든 선과 색이 그렇게 떨리는 손끝에서 나온 거였다는 걸 알고 나니 그림 하나하나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덧붙였어요. 그래도 그리게 됐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침마다 스케치북을 펼칠 힘이 생긴 건 서인숙 씨 때문입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이 안 나왔어요. 도연 씨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진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 정직해지고 싶어요. 제 감정에도 내 하루에도 그리고 당신에게도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도연 씨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시간이었어요. 함께 있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과 사랑하게 되는 일. 그건 참으로 슬프고 더없이 진실한 일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느끼게 됐어요. 같이 걷는 길이 더 느리게 느껴졌고 같이 마시는 차 한 잔이 더 깊게 느껴졌어요.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 속에 저는 자꾸만 머물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어느 날 도연 씨가 조용히 꺼낸 한마디로 변했습니다. 인숙 씨 혹시 저와 함께 살 생각 있으신가요? 그날 저녁 도연 씨가 제안하셨어요. 함께 살자고요. 남은 시간 동안 하루하루를 같이 보내자고요. 아무런 장식도 없었고 반지도 꽃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한 목소리로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더는 내일로 미루고 싶지 않다고요. 그 말이 저를 설레게 하면서도 무섭게 했어요. 나이 들수록 감정에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분을 좋아하는 감정은 분명했지만 그분의 병 그리고 그의 시간 그 모든 걸 함께 감당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며칠만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드렸고 도연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당연하죠. 서두르지 마세요. 인숙 씨가 어떤 결정을 하든 전 기다릴 겁니다. 그날 밤 고시원방 천장만 몇 시간째 바라봤던 것 같아요. 함께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환자와 간병인의 관계가 되어버릴까봐 괜히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분이 제게 보여준 따뜻함과 진심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함께하자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새해 만에 전화하는 거였어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허락받고 싶었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낯설기도 했고 서운하기도 했죠. 엄마, 지금 연락하시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말이야. 마음에 둔 분이 계신데 그분이랑 같이 살아볼까 생각 중이야. 잠시 정적이 흘렀고 아들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행복하시면 전 괜찮아요. 솔직히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말 이제서야 드리고 싶네요. 그 말이 그렇게 눈물이 나게 하더라고요. 엄마는 괜찮다고 그동안도 잘 지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너무 외로웠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말은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울지 않으려고 애쓰며 대답했어요. 그래, 고맙다. 엄마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도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저 결정했어요.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보고 싶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든 간에 저는 회피하지 않으려고요. 그분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인숙 씨, 제 인생 마지막 계절이 참 따뜻해질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어요. 이제 저는 이분과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한 달쯤 됐을까요? 제가 도연 씨 집에 들어가 산지요. 이삿날 아침 그분은 흰 셔츠에 회색 스웨터를 입고 현관 앞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양손에는 국화 한 다발과 나무로 만든 작은 열쇠고리가 들려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이제 여기가 인숙 씨 집이에요. 그 말에 괜히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군가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 생겼다는 것. 그 말 하나에 저는 10개의 위로를 받았어요. 도연 씨 집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이었어요.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이고 창틀엔 오래된 커튼이 걸려 있었죠. 집 안에는 아내분이 쓰시던 흔적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예전엔 그런 자리를 피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냉장고에 간장게장과 된장찌개 재료를 채워두고 책상 위엔 제가 좋아하는 국화차를 올려두었죠. 이런 사소한 준비 하나하나가 저를 위한 자리 같았어요. 함께 산다는 건 참 신기했어요. 눈을 뜨면 맞은편 주방에서 들리는 주전자 소리, 빗방울 소리에 나란히 앉아 라디오를 듣는 일, 같은 영화를 보고 웃고 같은 이불 속에서 숨을 맞추는 일. 그런 것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그분은 여전히 손이 떨렸지만 식탁을 닦을 땐 꼭 두 손으로 천을 감싸쥐고 꼼꼼히 닦으셨어요. 책을 넘길 땐 왼손으로 책등을 눌러놓고 오른손으로 조심스레 한 장씩 넘기셨어요.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어쩐지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제가 방을 정리하다 말고 그분이 그려둔 스케치북을 넘기고 있었어요. 그 속엔 제가 요리하는 뒷모습, 설거지하는 옆모습, 소파에 앉아 졸고 있는 모습까지.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간들이 조용히 그려져 있었어요. 그림 속에 저는 꼭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얼굴이더라고요.
그분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말했어요. 당신이 있는 집은 풍경이 달라요. 그림이 말랑해지고 선이 부드러워져요. 아마 사랑이 그렇겠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손을 잡았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들린 건 정말 오래간만이었어요. 밤이 되면 그분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림을 마치면 꼭 제게 보여주셨어요. 이건 오늘의 인숙 씨예요. 바람이 분 날의 미소였죠. 그분은 매일을 기록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하루하루를 온전히 새겨넣듯 그리셨죠.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이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떠나게 되더라도 당신이 이 집을 지켜줬으면 해요. 내가 아꼈던 것들을 당신이 이어줬으면 해요. 괜찮을까요? 저는 대답 대신 그분의 손등에 입을 맞췄어요. 그래요. 같이 있는 동안만큼은 하루도 후회하지 않게 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분과 함께한 시간이 그렇게 빠르게 흘러갈 줄은 몰랐어요. 아침을 함께 맞이하고 같은 식탁에 앉고 같은 공기를 나누던 그 시간이 이렇게 짧게만 허락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해 가을 도연 씨는 마지막 개인 전시회를 열었어요. 남은 계절의 온도라는 이름이었죠. 전시장 한켠엔 작은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엔 조용히 그분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일상, 내가 그리워한 숨결. 그리고 내게 그림을 다시 가르쳐준 사람 서인숙 씨에게. 그 문장을 본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주변은 수많은 관람객들로 북적였지만 그 자리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 안에 울리는 단 하나의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었죠. 그날 전시장의 마지막 그림은 아주 작은 화폭 위에 담긴 제 얼굴이었어요. 붓끝이 흔들려 선은 불안했고 색은 흐릿했지만 그 어떤 초상화보다 따뜻하고 사랑스러웠어요. 그건 저도 몰랐던 제 모습이었어요. 사랑받는 사람의 얼굴이요. 그 전시회를 끝으로 도연 씨는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셨어요. 하루하루 조금씩 더 피곤해하시고 밤이 되면 제 손을 잡은 채 잠드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은 채 아주 조용히 잠들어 계셨어요. 숨결도 온기도 모두 너무 평온했어요. 그토록 좋아하던 흰 셔츠를 입고 미소를 머금은 채 계셨어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그분의 머리맡에 놓인 스케치북을 펼쳐보았어요.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든 당신에게. 내 생의 마지막 봄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날 이후 저는 그분이 남긴 그림들을 정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작은 전시 공간을 빌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걸어두었고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해요. 이 그림들은 어떤 사람의 마지막 사랑이고 그 사랑은 다시 다른 사람을 살게 했다고요. 지금도 가끔 성당에 들러 그분이 앉던 자리에 앉아요. 기억은 잊히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선명해져요. 그 사람이 남긴 미소, 그 손끝의 떨림, 내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까지요. 그리고 요즘엔 저도 그림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처음엔 어설펐지만 지금은 붓을 들 때마다 그분이 제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림은 제 안에서 계속 그려지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계절을 맞이하죠. 하지만 그 계절이 사랑으로 채워진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을 만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보시고 미소 지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꼭 나타나길 소망합니다.